다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뇌와 몸의 소통, 그걸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라 그래서 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 시상하부 위에 있는 시상이라 그랬죠. 시상에서는 받아들인 정보를 여기저기 나눠준다 그랬죠. 특히 내 느낌을 제대로 느끼게끔 이거 통증이야. 이거 어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 아니면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너 오줌 마려 온 거야. 아니면 너 아기 낳느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하는 걸 이렇게 좀 감별해 주는 데가 섬엽이라고 했고요. 음. 그렇게 감각 정보를 sorting out 해 주는 곳이 시상이라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을 다 통합 처리해서 여기서 인제 뭔가 이거는 싸워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오줌 넣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애기 넣어야 될 것 같아. 명령을 내려주면 운동 피질로 해서 뭔가 내가 수의적인 그런 걸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어디 시상 하부에 교감신경 발동해야 돼. 아니면 부교감 신경이야. 하는 정보들을 또 주겠죠. 그러면 시상 하부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교감신경 발동을 하든지 아니면 부교감신경계를 발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자극을 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보시면 시상 하부에서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와 수체 전엽에 FSH 그리고 LH 이런 곳에서 난소에서 호르몬을 분비해라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다시 시상하부에서 GnRH 즉 이런 생식선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방출하라고 호르몬을 GnRH라는 애를 분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FSH라는 애를 분비를 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라고 하는 LH를 분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여자들은 배란이 세팅이 돼 있다는 거지. 이미 난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신호를 카톡하고 보냈는데 나 분비했어." 하고 피드백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카톡 보낸 시상하부는 열받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자율신경계 교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시상하부가 뭐에 종출하라 그랬어요? 혈관 운동성, 체온 조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호흡 뭐 이런 거. 그리고 수면 이런 중추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혼란이 막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갱년기 장애라는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야간 발한, 안면홍조 야간 발한, 뭐 불면증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두려움으로 여기면 어떻게 된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의 몸 공부 중에 지금 어떤 엄마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입덧을 첫째 때 7개월까지 했대. 둘째 때는 인제 임신과 동시에 인제 입덧의 공포에 시달리는 나 이러다가 또 이걸 애 낳으러 갈 때까지 입덧을 했다는 거야. 이건 입덧이 아니지. 음. 입덧이란 뭐냐면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메커니즘일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느 책에 아까 소개해 드렸던 여성의 진화라는 책에. 그런데 이것이 첫째 때 너무 이게 어떻게 교감신경 항진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나 또 그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어디가 과활성화돼서 그럴까요? 섬엽이죠. 느끼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곳. 느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넘어갈게요. 지금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 이렇게 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이런 분비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 배란,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나서 배란되고 남은 이것이 바로 황체잖아요. 여기에서 분비돼 이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러면서 프로게스테론 이 주기에 따라 우리는 생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됐어요. 이때 이거는 뭐예요? 이 수정을 유지하는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죠. 이때 수정란이 착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태아가 여기서 자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 꼭 이거는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란이 됐어요. 그리고 정자랑 만났어요. 그래서 수정이 됐어요. 이게 악인가요? 악이 아니야. 그리고 얘가 착상이 됐어요. 여기서 계속 수정란으로 그러니까 그 태아로 되기 전까지 계속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요. 얘가 아기인가요? 응? 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는 그냥 맞아 배야 엠브리오 그냥 세포 분열 중인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그 상황에서 이 아기가 계속 분열 과정에 트라이얼 앤 에러 계속 에러 값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에러 값이 너무 커. 그러면 스스로 뭐가 있죠? 에이팝토시스. 스스로 사멸해요. 세포들은 자살한다고. 응. 그래서 자연 유산율 우리 그 정한우 원장님도 비온 뒤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자연 유산율이 20에서 30%라고. 이걸 뭐 엄마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성 호르몬에 의해 어느 정도 이제 이 그림이 익혀지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알아차리실 수 있게끔 도움을 끝까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고 글로 써보고 자꾸 떠올려 보셔야 돼요.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몸에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다 똑같아요. 공부도 스트레스고 운동도 스트레스고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나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야.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부신 피질 호르몬,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그 노르아드레날린 뭐 이런 카테콜라민 부신 수질에서 분비돼. 이거는 신경학적인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호르몬. 그리고 아까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하게 하는 이런 섹스 호르몬, 섹스 스테로이드 호르몬, 얘네들 다 스테로이드 계열이거든요.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 스테로이드 그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미치는 여성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 그리고 난소기능저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경. 정해진 숫자만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생시스템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뇌하 수체에서 생시스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여기서 난포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아까 FSH LH라는 애를 분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된다. 이것이 자궁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호를 준 시상하부에 다시 피드백을 준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편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증가하면 뇌기능도 향상이 된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에스트로겐이 모자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호르몬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져요. 이 사람 기자고요. 일본의 여성과 부인과 산부인과 의사들 인터뷰를 해서 이제 책을 내신 거예요. 선생님들 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질 좋은 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을 내려야 돼.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책 한 권 보고 그냥 내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의심하라.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님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킨 데카르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시대는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야만 과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그 로마 중세 시대에 그렇게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됐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붙잡혀갔죠. 그리고 다른 어떤 과학자는 화형까지 당했어. 근데 역사는 그런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네요. 데카르트가 아주 현명한 거죠. 몸과 마음을 구분을 시켜버렸어. 이분법적인 사고관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부위가 뇌에 있을 것이다. 그걸 송과체라고 발표를 했대요. 멜라토닌 분비하는. 그렇지만 송과체가 아니라는 걸 이제 밝혔죠. 섬엽이라고. 인슐라 콜텍스. 너무 빠른가요?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은 더 깊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리셉터, 수용하는 수용체들이 더 민감할 수 있대요. 에스트로겐의 특징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더 예민하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돕는 애예요. 프로게스테론도 더 활발하게 그리고 테스토스테론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애가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죠. 에스트로겐 유사 호르몬도 있죠. 그게 누구죠?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 또 있어요. 언제? 비만하면, 뚱뚱해지면. 선생님들 생각을 많이 확장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현대인들이 왜 아픈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뇌 내에 신경 전달 물질들의 이렇게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애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 그거 어때요? 멍해요. 멍해. 세로토닌은 현재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애고요. 도파민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고 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현재를 좀 감당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애고, 노르아드레날린은 뭔가 파이팅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뭐죠? 아세틸콜린은 신경 연결해주는 신경전달 물질들, 이런 애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멘탈 포즈라 그러잖아. 멘탈 포즈. 멘탈 포즈. 페리메노포즈 시기.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뭐라고 해요? 뇌 기능이 정지된 시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정지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봅시다. 프로게스테론이 늘면 이 생리전 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해소된다. 실제로 생리전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이 갱년기에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막 슬라이딩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나는 이걸로 봐. 평상시에 과긴장성, 뻣뻣하게 교감신경 항진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생리전 증후군 겪기 쉬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갱년기 장애에 더 민감할 수 있다. 파동치는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민감도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민감도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섬엽의 과활성화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그 말은 뭐예요? 근막 슬라이딩 질기기, 림프순환 세퀀스에 따른 근막 슬라이딩이라는 움직임을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바로 산전운동이고 산후운동이고 갱년기 장애 극복을 위한 운동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신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 정리해 볼게요. 이제 이 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해요. 천골, 세이크럼, 일리움, 장골, 퓨빅본, 치골, 좌골 앉는 부위, 에이스키움. 이 부위를 특히 에스키얼 튜버러시티라고 했죠. 천장관절과 치골결합, 이 부분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느슨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애들은 임신과 동시에 치솟아요. 치솟아. 에스트로겐 1000배 이상 증가된대요. 그렇게 되면 감정적 파동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이런 관절, 근육, 그리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다 데그라데이션, 파괴시킨대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거예요, 의사가. 생리 주기별로 그걸 겪죠? 미미하게. 여성 운동선수들이 더 전방 십자인대 손상률이 높은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폐란기예요. 에스트로겐 피크 칠 때. 스켈레탈 체인지부터 볼게요. 근골격계, 골격계의 변화,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치골결합. 치골결합이래. 우리 딸이 지금 진지 드세요. 한 천장관절,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퓨백 심페시스, 치골결합. 그리고 립케이지에 있어서도 더 느슨하니까 더 움직여지는 거고, 컥시스, 자꾸 꼬리뼈로 앉게 되면 여기 거의 부러지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골반저의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꼬리뼈 통증이. 그리고 다이아스테시스 렉터스 에브도미니스, 이게 뭐예요? 복직근 이계. 아까 설명드렸죠. 복직근 이계의 문제 있을 수 있다. 리가멘트. 지금 보면 라운드 리가멘트라는 애가 얘예요. 자궁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아이죠. 평상시에 우리는 느낄 수 없는 인대예요. 근데 자궁이 이렇게 커지면 이것이 제대로 이 자리를 잡고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대들이 스트레치 되면서 어떻게
간신히 얘를 제자리에 있게끔 도와줘요. 유테로세이크랄 리가멘트 그 밖으로 브로드하게 아주 이렇게 브로드 리가멘트가 천골에 잘 매달려 있게끔 해줘요. 요 앞에 찌그러진 애가 누굴까요? 방광이에요. 뒤에 찌그러진 애는 직장이에요. 보이지도 않네요. 이 자궁의 위치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방광의 목이 허벌레 할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갈 수 있고 앞으로 너무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줌 누는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포스처럴 체인지 볼게요. COG가 변합니다. COG가. 왜? 이렇게 가슴 그리고 복부 이런 식으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무거운 거잖아요. COG, Center of Gravity가 앞으로 이동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앞으로 이동된 거 그냥 놔둡니까? 안 넘어지려고 어떻게 뒤로 기울이죠. 그래서 발 뒤꿈치 통증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Postural stability가 임신 3기로 나눴을 때 2기, 3기 때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요. 중심을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산 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런 postural stability, 즉 자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적 자세 안정화 훈련, 그리고 동적 자세 안정화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살 빼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 뭔가를 하려고 막 복압을 높이고 막 이래서 복직근 이개를 더 야기하는 그런 운동에 빠져들어야 할까요?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지 우리 정말 잘 궁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흡, 과호흡으로 변하게끔 하는 것은 프로게스테론 때문이고요. 타이달 볼륨은 1회 호흡량이에요. 그냥 정상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 그게 그냥 과호흡으로 증가되고 산소 소비량이 더 높아지고 다이아프램, 이게 바로 횡격막이죠. 받쳐 올라갑니다. 이게 자궁이 이렇게 유테러스 자궁이 커져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갈비뼈가 같이 지금 벌어지게 되겠죠. 카디아베스큘라 심혈관계 입장에서 보면 혈장량, 물의 양, 혈액량이 50%나 증가해요. 붓는 거 당연한 거예요. Increase lower extremity venous pressure. 하지에 있어서의 정맥 그 정맥의 정체 양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는 그렇지만 감소돼요. 이 감소되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런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혈관에 그런 저항감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블러드 프레셔는 뭐라고 표현하죠? BP는 CO 곱하기 토탈 페리퍼럴 레지스턴스 혈관 말초 저항값으로 표현이 돼요. CO가 뭐죠? cardiac output, 혈장량이 증가해서 사실은 혈압을 막 높일 것 같지만 이런 여성 호르몬의 문제로 어떻게? 혈관벽에 그런 저항값이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고? 블러드 프레셔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게 늘어나면은 뭐죠? 고혈압이죠. 임신성 고혈압. 굉장한 위험 신호예요. 뭘 야기할 수 있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표현되는 전자간증, 자간증, 잉램시아로. 그래서 엄마가 이거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장이 망가지고 호흡곤란, 콜린 얘기하는 거, 부교감신경, 신경 전달 물질. 그거를 정확하게 선생님 찾은 내용은 정확한 스펠링 그리고 그 근거를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찾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가 decrease, 감사합니다. decrease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면 계속 가서 혈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성의 진화라는 책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뇌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아이를 낳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아이의 머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많은 혈액 공급을 받기를 원해요. 에너지인 포도당 공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혈액 공급이 돼야죠. 이 혈액을 다른 포유류들은 혈관을 한 번만 엄마의 태반에서 스카웃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혈액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 더 2차 스카우트, 엄마의 태반으로부터 혈관을 한 번 더 스카웃을 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실패하는 경우도 물론 있대네요. 그런 경우에 엄마의 혈압을 높여버린대요. 사실은 임신 호르몬에 의해서 아이는 어떻게 보면 아이는 기생이에요. 기생.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엄마의 모든 걸 다 쪽쪽 빨아가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더 많은 걸 공급받기 위해서 엄마의 혈당을 높이게끔 임신성 당뇨로 가게끔 자꾸 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임신 기간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임신성 당뇨가 위험하니까 운동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운동이 굉장히 유익해요. 임신성 고혈압은 두고 봐야 돼요. 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카웃이 안 돼서 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엄마의 혈압을 높여버리자. 그래서 내가 더 많은 혈액을 공급받아야 돼 하는 그런 엑램시아, 프레엑램시아, 익램시아의 사인이라면 그 임신성 고혈압이, 그렇다면 이거는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금기증에 속할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운동, 상대적 금기증, 그리고 절대적 금기증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파인 하이퍼텐시브 신드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너무 똑바로 누워 계시면 태아가 그대로 엄마의 대동맥, 아orta와 인피리어 베나 카바, 하대정맥을 그대로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정맥혈 회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휴식을 오래 취하는 건 안 좋아요. 더불어 똑바로 누워서 너무 운동을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꾸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래요. 그러면서 자꾸 왼쪽으로 돌아 누우라고 해요. 왼쪽이 더 서큘레이션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서 너무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있으면 이 부분만, 둔부만 어떻게 스트레치 되겠죠.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르모널 체인지 지금 설명드렸고요.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이게 뭐죠? 위장관, 소화계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소화 잘 될까요? 이것도 다 근육인데. 유로제니탈, 우리 소변 보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메타볼릭, 그렇게 많은 열량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는 엄청 이때 못 먹었던 거 다 먹어두자 막 이런 식으로 덤비죠. 그러면 보통은 이게 한 13kg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죠. 나머지는 다 뭐 얼마 없어. 나머지는 다 뭐야? 바디 팻. 다 뚱뚱한 곳으로, 그러니까 내가 13kg 이상 내가 증가됐다. 이거는 다 그 이상의 킬로그램은 다 뭐에 해당한다? 그냥 지방이에요, 체지방. 그걸 어떻게 뺄 거냐고. 임신은 호르몬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된다. 저는 변정수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왜? 내가 임신했을 때 변정수가 이렇게 임신해서 돌아다녔거든. 너무 얄미운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산후에 촥 몸만 들어가지고 바로 하이힐 신고 나오더라고. 자꾸 이런 모델이랑 나를 비교하지 말라고. 나에게 충실하라고. 나한테 집중하라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게스테론부터 볼게요. 프로게스테론은 뭘 이완시킨다고요? 평활근. 왜? 자궁 수축력을 감소시키니까 유산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호흡 중추가 CO2에 더 민감하게 해서 아까 더 과호흡으로 가게끔 만들기도 한대요. 산모의 체온을 상승시키고 유방 발육을 위한 지방 보관을 증가시킨다고. 근데 이런 몸매가 말이 되냐고. 얘는 원래 말랐나 보지. 에스트로겐, 혈관을 확장시키고 골반 인대와 관절의 이완을 초래해요. 중요한 거, 엽산대사를 방해합니다. 엽산대사를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엽산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비타민의 종류잖아요. 우리 아이가 배아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잖아. 만드는 시기에 3개월 이전이죠. 신경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척추관 이분증이라고, 척추로 이게 신경이 제대로 이렇게 닫아주지를 못하는 그런 병증, 스피나 바이피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엽산을 엄청 강조를 하죠. 임신을 꿈꾼 다음에 그때부터 엽산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나트륨 수분 정체를 증진시키고 오심, 자꾸 구역질을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근데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섬엽이 과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그 우리 엄마들의 몸 공부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예정일이. 근데 그 선생님은 지금도 그 입덧을 하던 당시에 음악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대. 연상이 잘 되시죠? 옥시토신, 임신 중 자궁 수축을 강조시켜요. 자궁 수축을 자극하고 유즙 사출 반사를 자극하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건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임신 중 자궁을 수축을 자극하고 유즙 사출 반사를 자극하는 이 옥시토신은 어떻게 하면 분비될까요? 젖꼭지 자극하면 분비돼요. 그래서 애기 낳자마자 바로 그냥 내 젖꼭지에다가 이렇게 가서 빨리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옥시토신이 더 모유를 분비하게끔 한단 말이야. 그리고 훗배알이 아주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궁 수축을 자극을 해서 빨리 훗배알이는 뭐야? 빨리 자궁이 제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아주 좋은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옥시토신 잘 분비가 돼야 되겠죠. 모유수유의 장점. 모유수유를 하면 어떻게? 자궁이 빨리 수축이 돼. 그리고 또 하나. 모유수유를 하면 아이는 어떻게? 아구아구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강, 운동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구강이 잘 형성이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구강 형성.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면 모유수유를 하셔야 됩니다. 두뇌 발달에 좋아요. 그 시기에. 그냥 분유병 꽂아놓으면 애는 어떻게 해요? 빨 필요가 없어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걸 먹이면 어떻게 된다? 모유수유는 백발백중 실패. 왜? 편한 거를 찾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산후조리원을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자꾸 아기가 내 몸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 옥시토신 분비가 되게끔. 번딩, 애착 형성. 그리고 엄마는 빨리 자궁 수축이 될 수 있고 모유 수유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릴렉신, 결합 조직, 이완을 초래해요. 임신과 동시에 분비되고요. 산후에도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관절이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부에 압력을 가하면은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압력을 가합니까? gravity. 중력이 중요하죠. 중력.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누워서 낳는 거에 세뇌를 당하니까 이렇게 누워 낳는 거를 아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 중력으로 아기 무게가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부에 압력을 가하면 이 신경이 자궁경부에 가해진 압력을 뇌로. 왜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위해 뇌하수체를 자극하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혈류를 따라 호르몬이니까 자궁으로 이동이 되고요.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태아를 자궁경부로 더 밀고요. 그냥 아이는 다시 옥시토신. 이 사이클이 계속 피드백 되면서 어떻게? 출산이 수월해지는 거죠. 분만이 아닌 출산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이런 호르몬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 일단 이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얘가 마지막에 만출할 때 자궁벽이 쫙 수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위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 그래비티, 그리고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근막 슬라이딩. 이게 또 어떻게? 이걸 또 촉진을 하고 부교감 신경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포스처럴 체인지를 볼게요. COG 변화되고요. 카이포틱 로도틱 커브, 등은 굽고 허리는 더 과신전되는 이런 자꾸 뒤로 기울입니다. lean back slightly. 그리고 sway, postural sway, 자세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그래서 힙 스트레티지, 즉 앵클만 가지고 발목에서 까딱까딱 하면서 여기 코어의 힘으로 자세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자꾸
ankle to hip strategy. 앵클 스트레치를 쓰는 것이 아닌 힙 스트레치. 이건 뭐냐면 코어 안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보이는 스트레티지예요. 균형 잡기 위한 스트레티지 전략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코어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어르신 운동 지도할 때 꼭 쓰는 저만의 현장 방법이에요. 현장 테스트 방법이에요. 이걸 임신기에도 저는 씁니다. 산후에도 쓰고요. 지금 이 내용 마무리 짓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옵티멀 포스처로 보면은 팔빅이 어떻다? 중립 또는 슬라이드 엔테리어 틸팅 돼 있어야 돼요. 포스테리어 틸티드 꼬리뼈를 잡고 앉는 자세 절대 좋지 못해요. 그래야 골반저가 안전해요. 포스테리어 틸티드 돼 버리면 내 장기를 모두 다 누가 떠받쳐야 되냐면 골반저가 떠받쳐야 돼요. 슬라이드 엔테리어 틸팅 되면 어떻게 된다? 퓨빅본이 좀 받쳐줘요. 그리고 슬라이드 엔테리어 틸팅 팔빅의 뉴트럴 중립 자세가 돼야 누가 아까 얘기했던 장골근 얘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고관절도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굉장히 골반의 중립 자세는 중요합니다. Avoid asymmetric posture. 비대칭적인 짝다리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로어 컬터 바이오메카닉에 보면 오버프로네이션 발의 평발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몸통 안정성, 힙의 AB덕터 중둔근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약해서 이렇게 발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좋아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3점 앞 발의 내재근 활성화와 함께 골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운동을 동시에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점 앞 운동 그리고 힙 힌지를 인지한 스쿼트 엑서사이즈. 근데 그거조차도 잘 인지가 안 된다 그러면 중둔근 대둔근 활성화를 위한 클램쉘 엑서사이즈. 아까 제가 근막적으로 그런 동작들을 같이 보여드렸고 우리 단톡방에 그거는 골반 안정화 훈련만 올렸구나. 클램쉘 엑서사이즈 아까 우리 영상으로는 미리 봤어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틀어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다 파텔로페모랄 페인 신드롬 뭐 이런 것들 다 그 뭐 무지외반증 다 우리는 어떻게?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뭐라고? 고관절 외전근, 힙 에이비덕터인 중둔근, 외전근,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인 내둔근, 체관 측방골 꽂근 이게 뭐예요? 복사근이지.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의 협응.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일 뿐이라는 거죠. 교재를 충실히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측면 밴드 걷기 뭐 이런 거 하지만 여기보다는 더 무릎 위쪽으로 묶어주는 게 좋고요. 테스트 방법으로는 이게 예쁜 모양이죠. 우리 여자들은 어때? 이것뿐만 아니라 스쿼트 하게 되면 사쿠타리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골반이 더 넓기 때문이에요. 남자보다. 큐앵글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클램쉘 엑서사이즈 너무나도 유익하다. 아까 우리 현경님도 보여주셨잖아요. 엉덩이에 두고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저는 근막적 고려로 해서 다각적으로 그렇게 저는 음악에 맞춰서 즐겨요. 그리고 걸을 때 인페이지 안티페이지란 딴 얘기가 아니라 상하체 분리예요. 아까 앞뒤 위아래 그리고 이렇게 무릎 눕히기로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무릎 눕히는 게 뭐냐면 상하체 분리야. 하체랑 상체랑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걸을 때 몸통 회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LBPP란 요통 골반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Pelvic and thoracic rotation occurs at higher velocity. 통으로 같이 가. 같은 팔 같은 다리가 나간단 말이죠. 임산부들 그게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고요. 복부 비만인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 막 이렇게 뒤뚱거리고 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 사람들한테 알아차리게끔 하고 이러한 상하체 분리 운동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을 알려드려야 돼요. 천장관절,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그리고 허리에 있어서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고 계시는 거라는 걸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차리셨을 때 스스로 느끼고 변화가 있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움직임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 훈련은 누가 해야 해요?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 그분들이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꾸준히 뇌를 자극해 주는 사람이 우리죠.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게요. 선생님들 교재로 공부를 많이 해 오시지 않으면 다음 주 이론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 우리 몇 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냐면 오늘 페이지 11페이지까지 나갔어요. 그 뒤에 뭐가 있죠? 아까 우리 살짝 예습했던 그 통증, 불편감 테스트하는 방법들 교재 쭉 넘겨보세요. 그리고 제왕절개 후에 스카티쉬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불편감들, 그리고 그 뒤에 천장관절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뒤편으로 쭉 넘겨보시면 설문지,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통증을 알아차리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일단은 내가 알아차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내가 알아차리겠지. 그분들의 불편감 니즈를. 그러한 그 방법들 어떻게 강구하면 좋을지 그 자료들을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미리 충분히 예습하시고 다음 주에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상 오늘 마칠게요. 질문은 우리 단톡방에 남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